심리학 렌즈로 세상을 다시 봅니다. 마인드온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누다심 심리학 칼럼니스트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나 다가갈 수 있는 심리학을 꿈꾸는 사람 누다심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자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를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저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저희 아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빠는 성격이 강하신 편입니다. 자주 성가하신 분이라 그런지 자기애도 강하시고요. 그런데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사회생활을 정리하고 계시다 보니 많이 우울해 보이십니다. 나이가 들었으니 일을 정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도 하시면서도 동시에 왜 이렇게 늙어버려서 일을 못하냐라며 한탄하기도 하시고요. 그래서인지 요즘 아빠의 감정은 늘 부정적이고 한숨뿐입니다. 혹시 우울증은 아닐지 걱정이 되고 자식으로서 은퇴를 앞둔 아빠의 마음을 달래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아버지의 우울한 심리 상태를 걱정하는 시청자분의 얘기였습니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것처럼 우울증 증상으로 보이시나요? 어떠세요? 사실 이 사례만 봐서는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년기 우울증일 수도 있고요. 또 사회생활을 정리하시는 과정이라고 하니까 은퇴 증후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기 우울증이면 사실은 이게 나이가 들수록 치매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울증에서 치매로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서 우울증 자체가 치매가 되는 건 아니지만 우울증이 있으면 치매 발병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일지 아니면 은퇴 증후군일지는 좀 지켜보셔야 된다. 그럼 어떻게 좀 구분할 수가 있느냐? 은퇴 증후군은 은퇴하시고 나서 그 은퇴 후의 생활이 조금 안정이 되면은 좀 많이 회복이 되세요. 혼란스러운 시기가 좀 지나고 내가 이제는 사회생활에서 좀 물러나서 이제 내 노년의 삶을 해야겠구나라고 하면 안정이 돼서 우울감이 많이 사라지시고 기분도 괜찮아지시는데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노년기 우울증이면 제대로 된 치료가 없이는 사실은 우울증이 계속 심해지게 되기 때문에 자녀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자세히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은퇴 증후군 얘기하셨는데도 그 증후군 때문에 생기는 뭐 우울 증상 있을 거고 그 이유를 한번 짚어보고 싶어요. 일단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고령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한국은 2000년에 고령화 사회 그리고 2017년에 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인 인구가 엄청나게 많아지면서 사실은 자연스럽게 겪는 노화를 감당하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은데 문제는 이분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노인분들이 조금씩 늘어나면은 어떻게든지 이 노인들의 일자리를 좀 해결하기가 쉬워지는데 갑자기 노인들이 많아지니까 사실은 노인들의 일자리를 뭐 국가에서나 뭐 기업이나 개인이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서 한계가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가장 시급한 게 사실은 일자리 문제가 아니냐 노인 문제에 있어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일자리를 잃는다는 건 이게 뭐 단순한 생계 문제 그 이상인 거죠? 그렇죠. 사실은 생계가 있으면 일이 없어도 되냐라고 했을 때 뭐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긴 하지만 심리적으로는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있어서는요. 끊임없이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 자극 추구 동기가 굉장히 커요. 자극 추구. 그래서 저는 그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는 자녀들이나 아니면 뭐 직접 모시고 있지는 않더라도 부모님이 나이 드신 어떤 그런 자녀들한테 무슨 얘기 하냐면은 절대로 부모님한테 아유 좀 일 좀 그만 벌리고 혹은 일할 생각하지 말고 좀 편히 쉬어라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가 심리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실험이 하나가 있는데요. 1950년대 캐나다 맥길 대학에서 자극 박탈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무섭네. 실험 이름도 섬찟하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간이 침대 하나 들어갈 수 있는 작은 실험실에 간이 침대를 넣고 거기에 참가자들을 눕게 했어요. 그리고 그 참가자들의 모든 감각을 차폐 블로킹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눈에다가는 반투명 고글을 씌워서 눈 떠도 뭔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게 했고요. 다음에 귀, 청각은
이렇게 팬 소리, 윙 돌아가는 팬 소리를 들려줘서 뭔가 듣지 못하게 했고요. 상상돼요 지금. 그렇죠? 손과 발에는 이거를 통에 넣었어요. 손과 발을. 통에다가. 그래서 뭐 만질 수가 없는 활용할 거예요. 수 없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무조건 누워 있게 했습니다. 사실 처음에 이 실험을 한다고 했을 때 대학생들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했거든요. 그럼 대학생들이 이렇게 와서 심리학 실험을 한다는데 심리학 실험에 참여할 때는 이게 하루 종일 있어야 되는 실험이기 때문에 일당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뭐 이거 실험인데 일당까지 주냐? 그래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수가 나와서 하는 말이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다. 학생들이 아니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돈까지 줘? 돈까지 줘?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교수님 그러면 혹시 화장실도 못 가냐? 아니다. 화장실은 보내줄 수 있다. 당신들이 화장실 가고 싶을 때는 잠시 그 장구를 풀고 화장실로 앞으로 데려다주고 일 끝나면 무조건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그걸 해야 될 거다. 그럼 교수님 혹시 잠을 자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얼마든지 주무실 수 있다. 대신 모든 감각을 끊어낼 테니까 거기서 얼마든지 자도 되고 공상을 해도 되니까 원하는 만큼 있어라. 그러면은 일당을 얼마든지 주겠다. 근데 그 일당이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거의 한 20만 원 정도 되는 20만 원. 큰 일당이었어요. 어휴. 첫날은 거의 다 잠을 잤습니다. 근데 눈을 떠도 보이지도 않고 들으려고 해도 들리는 게 없잖아요. 그때부터 공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나 대학 졸업하면 뭐 하지? 이번에 방학 때 뭐 할까? 그런데 그렇게 공상을 했는데 이게 시간이 몇 시인지 밤인지 아침인지 알 수도 없고 그러네. 그냥 밥은 갖다 주면은 그 간이 침대 걸터 앉아서 먹기는 해서 이게 무슨 밥을 주는데 이게 아침이니까 몇 시까 그 예상은 하지만 전혀 알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첫날은 거의 다 자고 둘째 날은 거의 다 공상을 했는데 네. 마지막 셋째 날에는 거기 있는 참가자들이 나 도저히 못하겠다. 나 포기하겠다. 그래서 연구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아니 여기서 하루 더 있으면 돈을 더 주는데 왜 가려고 그러느냐. 그때 참가자들이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겪었던 어떤 경험보다 더 끔찍한 경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중에 연구진 중에 한 명이 이게 도대체 어떤 경험일까 싶어서 자기가 직접 그 상황으로 들어갔습니다. 7일을 버텼는데 7일 정도 됐을 때 환각 증상까지 경험해서 그러니까 외부의 자극을 차폐하니까 우리의 뇌가 스스로 자극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완전 혼란 상태에 빠졌다. 그래서 이 유명한 실험을 통해서 심리학자들은 인간은 심심하면 죽는다. 심심해 죽겠어라고 애들이 말하는 게 네. 그냥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어제도 얘기했거든요. 어제도요? 심심해 죽겠다. 아이가 네. 그거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심심하면요 정신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노인들 같은 경우도 생계가 아니더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로 끊임없이 자극을 추구하는 거예요. 네네. 그걸 아예 못하게 하면은 사실은 우울증은 더 심해지고 우리의 인지 기능은 더 빨리 무너지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일자리는 생계와 무관하게 네. 우리의 정신적인 자극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취미 활동, 뭐 종교 활동, 뭐 은퇴하기 전에는 일을 하느라 못했던 많은 활동들을 할 수 있겠지만 네. 이게 일만큼의 자극을 주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사실 이건 좀 개인차가 있는데요. 네. 어떤 그런 종교 활동이나 봉사 활동을 통해서도 자기가 원하는 자극을 받으면 뭐 나머지 경제적인 부분은 연금이나 다른 법을 통해서 보충했으면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거기에서 경제적인 수익을 얻는다는 거는 네. 다른 활동들보다는 사실 더 자극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네네. 내가 뭔가 생계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더 자극적이기도 하고 또 보람도 더 많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일 좋은 건 일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스트레스이자 긴장이자 보람이자 뭐 이런 게 그렇죠. 다 이제 들어가 있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뭐 은퇴 증후군에서 벗어나서 뭐 자신의 능력이나 뭐 경험들을 알아봐주는 곳을 네. 찾는 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맞죠. 정말 어렵죠. 이 사회적인 시선도 좀 더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네. 사실은 영화 혹시 인턴 보셨나요? 맞습니다. 네. 그 인턴이 바로 이 나이 많은 신입과 그 젊은 상사 사이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한 가지 심리학 실험이 떠올랐어요. 어떤 실험에서 젊은 친구들, 비슷한 연령대의 젊은 친구들 그룹을 만들고요. 또 다른 그룹은 노인들, 그리고 중년들, 청년들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집단한테 어떤 주제를 던져주고 토론을 시키게 했어요. 그래서 토론의 결과물을 비교하는 이런 실험을 했었는데요. 어떤 그룹에서 더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을까? 어떤 그룹의 토론이 더 질적으로 괜찮았고 더 풍성했을까를 비교했을 때 결과는 비슷한 연령대의 젊은 친구들로 이루어진 그룹보다 다양한 연령대의 그룹이 훨씬 더 많은 아이디어와 많은 실행 방안과 질적으로 수준이 높은 토론을 했다는 게 검증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딱 생각했을 때 아니 뭐 노인이 뭐 도움이 안 되잖아 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 노인들이 갖고 있는 삶의 연륜이 젊은 사람들과 충분히 소통이 될 수 있다면 굉장히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노인들의 일자리가 단지 그냥 아주 단순한 일자리를 넘어서 우리 사회나 기업이 좀 많이 고민해 봐야 될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이 앞서 만나본 사연, 그 은퇴 후에 아버지께서는 뭐 홍함함, 허망하고 아쉽고 뭐 또 허전하고 뭐 복합적인 감정들을 좀 안고 계실 것 같은데 가족들은 좀 어떻게 다가가는 게 좋겠어요? 사실 한 가정에서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던 그 세대가 은퇴할 때는 자기가 평생 위했던 가족이 사실은 이제 다 각자의 삶을 찾아서 가는 과정과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느끼는 허전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한국은 이 가족이 굉장히 중요한 문화예요. 그래서 가족주의라고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이 그 아버님 혹은 뭐 어머님일 수도 있죠. 어떤 경우에는 그 어르신들이 은퇴하는 그 시점에서 그동안 너무 고생하셔서 애쓰셔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이 이렇게 잘 유지될 수 있어서 고맙다라는 그런 마음의 표현을 계속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자녀들도 부모님의 고마움을 알지만 그거 잘 표현 안 하거든요. 좀 어색해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요 시기에 부모님들에게 그런 표현은 내가 그동안 애썼는데 내가 잘 살았구나. 이걸 좀 확인해주는 느낌이어서 일단은 가족 안에서는 그렇게 좀 많이 표현을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중요하군요. 그런 부분들이. 우울증을 만약 해결하지 못하고 방치하거나 그저 넘어간다면 어떤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나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치매 발병 가능성도 월등히 높아지고요. 뿐만 아니라 우울하면은 사회 활동이 제한됩니다. 많은 분들이 안 나가려고 하세요. 그럼 밖에 나가지 않으면 운동도 못 하게 되죠. 그러면은 친구들도 못 만나게 되죠. 사회적으로 더욱더 고립되어서 이 젊은 사람들의 우울증도 굉장히 심각하지만 노년기 우울증은요. 진짜 이 심각한 정도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질병까지 오게 되고 몸이 약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럼 또 새로운 또 병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은 악순환이 되는군요. 그렇죠. 이제는 수명 단축까지도 갑작스럽게 돌아가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은퇴 증후군일지 아니면 노년기 우울증일지를 정말 세밀하게 관찰을 하셔서 이 어르신들의 감정 변화를 좀 가족들이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심이 정말 필요한 그런 때는군요, 이때가. 예방법이 있을까요? 노인들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있는데요. 제가 그중에 어떤 연구를 봤더니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노인들 대상으로 했던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노인들이 집 밖에 정기적으로 나가냐 나가지 않느냐 이걸 조사해서 우울증 발병 비율을 봤더니 정기적으로 나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정기적으로 나가는 분들보다 우울증 발병 확률이 3배가 높았습니다. 3배. 차이가 심하네요. 그렇죠. 그 이제 밖에 나간다는 거는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은 햇빛을 받잖아요. 그럼 이 햇빛이 우리의 뇌에 작용하는 천연 항우울제입니다. 햇빛이. 그렇죠. 자, 또 그 연구에서 최근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또 이것도 3배가
높아졌습니다. 아, 3배, 그것도 3배. 네. 그래서 이거는 스트레스를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뭐 당연한 얘기지만 노인들이다 보니까 이 만성 질환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 만성 질병 때문에 네네. 우울증으로 발병할 확률이 6배나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노인은 단지 마음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신체 건강 그리고 직업적인 환경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다각도로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우울증이 좀 심한 경우, 네. 중증일 경우에는 이런 활동도 네. 아무래도 초기보다는 좀 제한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뭐 정신건강의학과라든가 전문 상담을 통한 그 심리치료 네.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이렇게 마음의 어려움 중에서 예. 크게 불안과 우울을 들 수 있는데요. 저는 불안이 아주 심하지 않다면 약보다는 좀 심리치료를 받으셔라라고 얘기를 드려요. 왜냐하면은 불안은 우리가 좀 견뎌내야 하는 어떤 그런 감정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 우울이 심할 경우에는 저는 무조건 일단 약을 드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울이 너무 심하면 상담센터에 오실 수도 없어요.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가능한 한 좀 약을 좀 드셔라. 그런데 이 어르신들 중에는 이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편견이 많은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럴 경우에는 꼭 정신건강의학과가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뭐 경우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좀 우울에 도움이 되는 약을 처방받으실 수도 있으니까 네네. 그렇게 좀 약 처방을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가능하시면 와서 상담센터 와서 예, 좀 예. 심리 상담 받아보시라고 저는 그렇게 좀 추천을 합니다. 필요해요, 그런 네. 정말. 네. 그런데 이게 드는 생각이 평생 동안 뭐 자신의 속마음을 안 하고 네. 살아오셨던 분이라면 상담소 문을 두드리는 게 참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특히 우리나라는 가족 얘기는 어디 가서 하면 안 되는 거다라는 그런 사회적인 인식이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내 마음을 털어놓는 게 사실은 나와 밀접하게 관계 맺고 있는 가족 이야기를 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어르신들일수록 그런 얘기 안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저는 상담센터 오시기가 어렵다면 예. 상담센터가 아니어도 지역마다 있는 노인복지센터, 복지센터. 네. 그리고 종교시설, 그리고 또 요즘에는 어르신들도 이렇게 동호회 같은 거 활동을 많이 하세요. 예. 그래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에 가셔서 꼭 내 힘든 얘기, 내 옛날 얘기 아니어도 좋으니까 사람들과 소통하고 거기서 마음을 나누시고 이런 작업들을 꼭 하셔라. 이거를 말씀을 드려요. 거기에서 지금 내가 느끼는 것들, 내가 요즘 생각하는 것들 이렇게 나누고 또 주변의 어른들한테 공감도 받고 혹은 뭐 네. 그러다가 뭐 갈등이 되기도 하지만 차라리 집에서 아무도 안 만나는 것보다는 우리의 마음 회복에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상담센터가 아니어도 좋으니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을 꼭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제 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면서 여러 분야에서 노년기의 행복한 삶을 주제로 한 연구가 전개가 되고 있죠. 네. 그만큼 이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노년기의 행복, 네. 이란 과연 뭘까요? 인간의 행복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이 네. 도대체 어떻게 행복하냐를 연구했을 때 재밌는 결과를 발견했어요. 우리는 보통 행복이라고 하면은 내가 다 만들어갈 수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타고나는 유전적인 기질적인 부분이 50%나 된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태생적으로 낙천적인 사람들도 있고 태생적으로 우울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자, 그거는 사실은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노인들은 자연스럽게 생물학적으로 나이를 들어가시면서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럼 요거를 빼놓고 나머지는 뭐냐라고 했을 때 또 많은 사람들은 행복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조건을 얘기하거든요. 몸이 아픈 사람은 내가 좀 몸이 건강해지면 행복할 거야. 혹은 뭐 내가 배우고 싶었는데 학교 갈 기회를 얻지 못했던 사람은 내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면 행복해질 텐데
또 돈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텐데 라고 이런 삶의 조건들을 생각하잖아요. 네. 이 조건들을 다 모았을 때 행복을 얼마나 설명하느냐 봤더니 불과 10%. 10%요? 네. 10%밖에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조건들을 다 얻어도 우리의 행복에서 한 10% 정도만 좀 올라가고 별로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어떤 조건이 바뀌면 당장은 좋은데 예. 시간이 지나면 적응이 됩니다. 아, 적응이 된다. 저 같은 경우는 결혼하고 이제 이사를 여러 차례 다녔는데 처음에 신혼집 좁은 집에 살다가 조금 넓은 집 가면 너무 넓잖아요. 근데 거기 계속 살면은 넓다는 생각을 못 하는 것처럼 네. 적응이 된다. 그러면은 그거 말고 진짜 인간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했던 거는 바로 관계였습니다. 관계요. 네. 내 삶에 내가 만족할 만한 관계가 있으면 행복이 증가하는데요. 이거는 노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노인들의 삶에서도 내가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관계, 내가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관계,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 관계 중에서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배우자와의 관계. 사실은 이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면 어떨까. 왜냐하면은 배우자와의 관계, 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내가 좀 만족하잖아요. 네. 그럴 때 노인의 우울증이 감소되는 부분이 굉장히 컸습니다. 효과적이군요. 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결혼 여부 자체, 그거는 별로 영향이 없었어요. 어쨌든 이성과의 정신적인 교류, 그렇죠. 소통. 네. 그래서 그거를 측정해 봤더니 결혼 여부 자체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2%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여부 자체보다는 그 사람과 내가 얼마나 좀 소통할 수 있느냐. 그래서 어르신들끼리 좀 이렇게 티격태격해도 그래도 그래도 내가 당신 고마워 이렇게 이제 좀 마음 전하면서 오랫동안 살아왔던 세월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그 부부들은요. 사실은 우울증 걸릴 확률도 현저히 줄고 행복감도 더 많이 느낀다는 게 네, 일반적인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뭐 꼭 부부, 네. 뭐 이성 상대가 아니더라도 나와 함께하는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들이 모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이런 관계적인 부분들이 우리의 행복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어떤 행복한 관계, 만족스러운 관계의 핵심은 소통입니다. 소통. 그래서 내가 나의 감정이나 나의 생각을 이야기했을 때 네. 그거에 대해서 누가 맞장구를 쳐주고 그렇겠다라고 해주고 그러면서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을 때 우리의 관계 만족도도 상당히 증가한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은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해 본 문화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좀 가족들이 어르신한테, 부모님한테 아빠 좀 요즘에 마음은 어때요? 좀 마음을 많이 물어봐라. 마음에 대해서. 그럼 이제 물어보면 처음에 어르신들은 아니 뭐 그런 거 없다 이렇게도 얘기하시고 그렇죠.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 좀 자녀들이 아빠 지금 좀 우울해 보이는데 아빠 지금 화났어? 이렇게 좀 부모님의 감정을 좀 읽어드리고 왜 좀 어떤 게 속상했는데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생각보다 어르신들이 좋아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서운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누가 자기 서운한 마음 알아주면요 붙잡고 막 하소연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감정적인 소통 이런 것들을 자꾸 하려고 시도를 했을 때 어르신들이 자신의 마음에 관심을 갖고 그걸 좀 표현하게 되고 그러는 과정을 통해서 관계의 만족도가 올라가는 거지 그냥 관계가 있다고 그 자체로 만족도가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 같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군요. 네, 맞습니다. 나이는 뭐 시간에 따라 그냥 흘러가면서 얻는 거지만 행복은 또 그렇지가 않은 그렇죠. 거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몸 건강을 위해서는 뭐 시간도 투자하고 비용도 투자하고 그렇죠. 많은 걸 합니다. 네. 그런데 마음 건강을 위해서는 참 소홀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선생님께서 오늘 해주신 말씀들을 참고하셔서 마음을 좀 다질 수 있는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꼭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마이노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